이런 범죄자도 있습니다. 밤새 노원구, 서울에 있는 노원구를 돌면서 3명한테 성범죄를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이게 어떤 범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2시 10분 노원구 공릉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골목길을 지나던 여성의 입을 막고 넘어뜨려서 성범죄를 하려고 했고, 미수, 그 다음에 근처에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 또 가게에 들어가서 여성 추행.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게 마약을 했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근데 이제 생각외로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 종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의 이런 범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납득되지 않는다. 납득되지 않는 범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그냥 술을 먹었거나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미쳐갖고 강간하러 돌아다닌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특성이라든가 상황적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생각하고 하질 않죠. 상정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성범죄를 한번 작정을 하고 시도한다는 것이 이제 본인이 이제 머릿속에서 특정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부산 돌려차기 그 범죄자 그놈처럼 따라가다가 작정을 하고 갑자기 이제 폭행하라고 강간을 시도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수에 그쳤어요. 그러면은 도망갈까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근처에 있는 다른 피해자한테 아무나 공격을 합니다. 또 완수가 안 됐어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그 부산의 돌려차기 범인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갑자기 심신미약 상태다, 술을 먹었다, 다 개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범죄자처럼 이제 성범죄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딴에는 이 성범죄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실제로 감춰지는 성범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성범죄를 시도했고, 그 성범죄를 실패하자 또 다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나 이런 성범죄나 폭력범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범죄학적인 입장, 그러니까 범죄자의 범죄 공격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엄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도, 그러니까 어떤 로 데이터도, 그 재료도 실제로는 경찰이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 의해서 제공되지도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라든가 이런 걸로 실제로는 범죄 예방이라든가 범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연구하는 것을 막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알량한 피의사실 공표, 사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개인 정보지 범죄 행위가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노원구 일대에서 3명이나 연달아 성폭행, 성추행을 했던 이놈이 도대체 왜 그런 행위를 했고, 그 행태가 어떤 순서이면 뭐와 동기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대충 수사하다가 강간 치상, 강간 미수
대략적으로 뭐 강간치상, 미수, 강간미수, 강간치상 이 정도로 그냥 대충 뭐 형량도 기껏해야 1, 2년 대충 하고 끝날 겁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기록하고 분석해서 객관화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놈은 이게 그냥 생활 습관입니다. 이런 걸 대응하는 우리의 수사사업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고 무능하고 대응한다고는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은 어떤가요? 뭐 기억나실 겁니다. 40대 여성을 무차별로 나라차기로 폭행을 한 낄낄거렸던 중학생 놈들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걸 찍어서 SNS에 올린 15살 여자애도 역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18일 날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어떤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40대 여성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놈들이 그냥 시비를 걸고 때리고 싶어갖고 폭행을 하고 싶어 그걸 찍고 싶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 여자가 우리들한테 먼저 욕을 했다고 진술한 거를 그대로 언론이라든가 경찰에서 그냥 받아 써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첫 유발은 그 여자 40대 여성이 했다는 쪽으로 쓰인 겁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건의 분석이라든가 하지 않고 얘네들이 떠들어대는 거 그대로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날라차기를 해갖고 넘어뜨리고 사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놈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자기는 때린 적 없다 그랬는데 이 경찰놈들은 돌아간 거예요.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사실 이거는 대단히 이 경찰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언론이 팠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일단은 40대 여성이 큰 피해를 받았어요. 집단 폭행을 받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자기들은 저 여자 때린 적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신원정보만 파악하고 보낸 겁니다. 보복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출동한 놈들, 경찰 놈들 당연히 징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피해자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실제로 이 경찰이 돌아가자 이놈들은 여자애 하나랑 40대 여성을 쫓아다녔어요. 보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애는 오히려 애들을 부추겨 갖고 나라차기 하고 촬영했고 이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돼서 4주에 상해를 입었어요. SNS도 올렸어요. 이 학생이란 놈 두 놈들, 학생이 무슨 학생입니까? 청소년 범죄자지. 아니 나이 어린 범죄자지. 얘는 이미 보호관찰 중이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재판부도 웃긴 놈들이에요. 판사놈들도. 범행 동기 목적 전후 상황에서 재질이 매우 불량하죠. 생각해보시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근데 이 판사란 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범행 당시 나이가 14세, 15세 밖에 안 된다.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부모가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다. 얘는 보호관찰 중이었어요. 얘들은. 그런데 부모가 사실은 계도를 안 한 거죠. 안 한 걸 또 해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믿어준 거예요. 이런 놈들은 소년범행 뭐 없이 그냥 갖다가 10년 이상 처박아 넣어야지 정신을 차리는데 생각해보면 얘들이 집행유예예요. 똑같은 짓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부모가 이미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부모는 이미 이 부모도 대가리가 썩은 인간들이고
또 하나는 이 피해자와 원반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게 두려워서 합의를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 사건의 이놈들은 이미 상당히 위험한 놈들이고, 애초에 지나가는 여성을 때렸고 경찰을 불렀는데 다시 보복하게 쫓아가서 때렸고, 그런데도 판사란 것들이나 이런 놈들은 이거를 집행유예로 빼고 찌었고, 그걸 낄낄 찍었던 여자 15살 그 어린 년은 그냥 저걸 한 거예요. 집행유예예요. 얘들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얘들은 아주 심각한 범죄자, 지금이고,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한 범죄가 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며 이 사법 시스템이 도대체 뭡니까?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돼, 언론이 추적도 하지 않아, 판사는 개판이야, 수사도 개판이야. 결국은 시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소년법이라든가 촉법소년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로 그 황당한 짓입니다. 돈 쓰기 싫어갖고 법무부나 사법부 애들이 그 딴짓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사회에 내보내면 이게 흉기지. 이게 뭐 흉기지. 나이 어린 흉기죠. 오히려 나이가 어리다고 더 지랄하고 더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암담합니다, 진짜. 이 기사 꼭 읽어보시고 참 답답하죠, 이런 경우는. 이게 참 웃긴 거는,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사실은 보호해야 될 애들은 보호종료 아동센터, 소위 말하는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갖고 그 시설에 있다가 18, 19에 사회에 나온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 없고 애들 고아원다니, 그러니까 애들 폭력배가 될 것 같고 쟤네들 뭐 이상하게 이 범죄자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애들은 더 어떤 사회적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 돼도 그렇게 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건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미놈, 부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놈들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폭력 범죄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보호종료센터 아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같이 폭력 범죄자나 범죄자 될 거라고, 도둑이 되거나 뭐 이럴 거 생각하잖아요.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있고 뭔가 사회에 좀 재산도 있고 이런 놈들이 더 나쁜 놈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꼭 알아. 근데 문제는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어떤 언론의 지적 같은 걸 참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힘 있고 뭐 좀 직업도 있고 이런 부모들은 지 자식들이 이렇게 한 걸 다 감추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런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히 꺼려하죠. 오히려 보호종료 아들, 시설에서 나온 애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애들을 조그만 어떤 잘못이라든가 일부 잘못된 걸 더 크게 부풀려 갖고 얘들을 두들겨 잡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보호종료 아동을 하는 이 보호종료 아동센터의 목사란 놈이 맞을 겁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어떤 운영하는 센터장이라는 놈. 결국은 피해자들의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놈이 그러니까 공공한 처지로 센터 대표로 아버지처럼 믿고 있던 피해자들을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런 성포식자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와 사회의 관계, 사회적인 어떤 자원과 지원의 관계, 이런 것들이 범죄학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없고 혼자 살고 뭐 이런 애들이 다 범죄 저지르고 그러니까 욕하기 쉽고 그렇죠. 부산 돌려차기 그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사건의 기록도 몰라,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아, 그러니 대응책 나올 리도 없어. 그냥 터지면 쫓아가기 바쁘고, 그 터져서 피해 당하는 건 일반 시민들, 힘없는 시민들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 지랄 할 겁니까? 제발 좀. 성매매, 전 이 기사는 좀 애매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17년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채팅 어플로 만나서 뭐 이 여성의 집이 오피스텔인데 그게 아마 성매매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사실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되는 거죠. 처벌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살해를 했어요. 흉기로 찔렀고 근데 이제 뭐 상당히 심각하게 발로 차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어요. 그 이전엔 또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어떤 혐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재판부가 살인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인 적이 없다. 그리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대요. 다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어요. 폭행을 한 후에 다시 살인을 했어요. 근데 얘는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심신미약으로 뭐 감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성인 재범성 평가 도구 16점 높다. 그건 높을 수 있죠. 근데 사이코패스 선별 도구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 그럼 이게 사이코패스라는 건가요? 아니, 거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수가 없었고 알코올 장애가 굉장히 높고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분명히 그 살인을 저질렀고 상당히 그대로 놔도 위험하죠. 왜냐면 계속 알코올 술 먹고 다니면서 계속 그럴 테니까. 그럼 사실은 얘는 치료 감호를 해갖고 교도소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17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재판하는 판사들이 봤을 때 이건 상당히 위험한 범죄는 맞아. 근데 살인의 어떤 양형 기준에서 15년은 17년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형량으로 이게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분명히 이 어떤 주저함도 없고 그래서 막 이 공격을 했고 잔인하게 했죠. 살인은 근데 다 잔인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잔인하지 않은 살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살해 방법 자체도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잔혹한 그런 살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흉기로 찌르는 게 잔혹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 봐줄게 하고 찌르는 살인범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범인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평가다. 즉 이 범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정확한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형량 아니면 거기에 맞는 치료 감호가 필요하면 치료 감호. 이게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분명히 살인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이건 알코올 전문 상담 치료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재판부도 그거를 그렇게 형량에 썼어요. 그래서 사실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언론이 이거를 받아 쓰는데 세계일보가 이걸 받아 썼는데 너무 황당하게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쓰냐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매매 여성 살해한 30대 17년 다운표 치고 사이코패스의 재범 위험도 높아 라고 하는 내용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무슨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검사가 안 된 거고, 사이코패스 선별 검사에서 그냥 중간 정도 나왔어요. 근데 뭐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에 맞지도 않고 제목 장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을 너무 과잉해서 막 써버리는 거는 기사 클릭수 높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걸 넘어서 사실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언론도 좀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의적 얘기도 하고 전후한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 맞습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의 피해자 그분 말한 것처럼 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알 필요가 뭐가 있냐. 이미 걔는 오랫동안 갇혀 있는데, 그죠? 근데 적어도 강간범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보복 가능성이라든가 위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맞다. 저도 그건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머그샷 같은 형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 강동욱 교수라고 해서 이 동국대 법대 교수 말씀입니다. 강동욱 교수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분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죄 추정만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방하는 효과, 사실은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예방하는 효과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신상 공개하려고 했냐면은 보복 가능성. 그러니까 사회적 스트리트 아이 같은 걸 주어갖고 보복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신상 공개하다는 건 전 필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강동욱 교수는 이 범죄 예방 효과로 신상 공개가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범죄자한테, 즉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한테는 그 당사자, 피해 당사자한테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형태의 범죄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욱 교수는 그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 공개가 범죄 일반 예방 효과는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 예방 효과, 특히 그 당사자, 보복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보복이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라든가 출소가 그러니까 형량이 얼마 안 될 것 같은 이런 범죄인데 분명히 보복 가능성이 높거나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범죄 예방 효과가 섞어버리면은 이것도 역시 강동욱 교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거죠. 이거는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하자면 범죄자의 개성과 교화가 이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 더 어렵다. 사회복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이 개성과 교화가 어렵거나 그 개성 교화가 안 됐을 경우, 즉 말하자면 교도소녀라든가 이런 데서 그게 그 정도의 형량이 안 나왔을 경우, 즉 교화가 안 된 상태,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즉 강동욱 교수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그 사람들을 매장해서 사회적 보기 어렵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럴 가능성, 교화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 얘기지, 아예 없거나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 공개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와 범인의 인권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지금 범인의 인권, 피해자의 재판에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사실은 제가 상당히 경청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신상 공개를 하는 지방경찰청의 심의위원회나 경찰청의 심의위원회가 경찰 쪽의 위원이 3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신상공개위원회에
경찰청계의 위원회 구성이 경찰 쪽과 상당히 독립적으로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부분 경찰 밥을 먹는 사람이거나 경찰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러려고 하면은 신상공개의 신상공개 회의록이 공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상공개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실제로 보복 가능성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은 그건 그렇다고 쳐도 신상공개위원회의 위원회 선정이 경찰 쪽과 비교적 독립적인 사람, 전직 경찰이나 전직 경찰 출신의 경찰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은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회의록은 공개해야 된다. 심의위원회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많은 어떤 전체주의과 권위주의과에서 어떤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데 회의 자체도 공개, 그러니까 기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죠. 또 하나, 그러면 당사자, 공개 당사자가 변호사를 쓰든 아니면 항변권을 난 왜 공개하면 안 된다? 당연히 그건 줘야죠. 이것도 강제 처분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상 공개보다 제가 늘 말씀드린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자료에 대한 공개다. 즉 말하자면 왜 부산 그 돌려차기 사건이 신상 공개가 안 됐냐? 결국은 초기에 경찰이 수사를 바보같이 했고 미진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돌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문제.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했고 그게 사건을 객관화해서 수사 자체를 실수하거나 오류했을 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경찰이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신상 공개도 의미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공개,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강동원 교수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즉, 그 사람이 어떤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 사건에 대한 공개가 먼저다. 그래서 조심하고 대비하고 무엇인가 예방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폭넓게 사회적으로 공론장이 벌어져야 됐는데 그냥 나쁜 놈이니까 공개해야 되고 막 여론이니까 공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 안 되고, 공개돼도 옛날 뭐 알아볼까 말까 한 거, 머그샷 중에서도 최근 며칠 사이에 찍은 어떤 것, 그리고 성형수술 했을 때도 그것도 공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현실성이 있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